이 오디오북은 2025년 토마스 데이븐포트가 발간한 책 에이전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주식회사 빅데이터 랩스에서 제작한 오디오북입니다. 청취자분 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요즘 정말 어디서나 들리는 얘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 앞에 지금 대학 강의용으로 만든 슬라이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AI 에이전트, 능력, 한계, 그리고 미래 전략. 제목부터 뭔가 흥미롭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AI 에이전트의 진짜 능력,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걸 또 어떻게 잘 써먹을 수 있을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AI 에이전트, 이게 더 이상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벌써 우리 일상이나 업무 환경에 꽤 깊숙이 다가와 있죠. 맞아요. 잠재력은 정말 대단한데, 근데 동시에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할 특징들, 또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제일 궁금한 거. AI 에이전트가 기존에 있던 그냥 자동화, 예를 들면 그냥 단순 반복 작업하는 봇 같은 거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근본적으로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명령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주변 상황에 맞춰서 적응도 하고 복잡한 문제까지 혼자 처리하는 숙련된 디지털 동료 이렇게 비유하네요. 네, 맞습니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관리, 의사결정까지 가능하다니 이건 단순 툴은 아닌데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얘네들이 그냥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작동하면서 시너지를 낸다. 이 점입니다. 함께요. 네, 기업들이 이미 ERP니 CRM이니 많은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들였죠? 네. 그런 기존 시스템들이랑 아주 자연스럽게 통합이 돼요. 예를 들면 금융 AI 에이전트가 SAP에서 거래 내역 싹 가져오고 세일즈폴스에서 고객 정보 확인하고 그걸 또 엑셀로 맞춤 분석 보고서 만들고 이런 식이죠. 와, 여러 개를 넘나드네요. 네, 여러 플랫폼에 걸쳐서 데이터를 막 가져오고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기존 자동화가 좀 놓쳤던 부분들까지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 비교하면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 이건 정말 압도적이네요. 네, 그렇죠. 그냥 쉬지 않고 일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지속적인 경계태세,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 속도 이걸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은행의 그 사기 탐지 시스템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네. 수백만 건 거래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딱 잡아내서 조치하는 능력. 이건 사람이랑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글로벌 고객 지원이라던가 사이버 보안처럼 시간 제약 없이 바로바로 대응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이게 정말 핵심 역량이 될 겁니다. 하긴 새벽에도 문의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엄청난 확장성, 이것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아주 강력한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수요가 갑자기 늘면 사람 뽑고 교육하고 하는데 몇 달씩 걸렸는데 AI 에이전트는 이론상이지만 몇 분 만에 수십 수백 배로 복제해서 투입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처리량만 늘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까지 같이 확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와, 학습 능력까지 복제가 되는군요. 그렇죠. 마치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을 필요할 때 즉시 여러 부서나 새로운 시장에 복제해서 배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나 사업 확장 같은 거 할 때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죠. 이게 또 특정 산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놀라운데요. 네, 그것도 큰 장점이죠. 자료에 나온 핵심 역량, 스파라고 하던데 감지, 계획, 행동, 성찰 이 네 가지 기본 작동 원리가 어떤 분야든 다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성찰, 리플렉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그냥 행동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행동은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거라면 성찰은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뭐가 잘 됐고 뭐가 좀 부족했는지 이걸 스스로 평가해서 다음번 행동을 개선하는 과정이에요.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자기학습 루프를 돌리는 거죠. 계속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스팟사이클 덕분에 뭐 은행의 위험 분석이든 제조업의 공급망 최적화든 아니면 의료 분야에서 환자 문의응대든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만 배우면 되는 거죠. 네, 다재다능하네요, 정말. 그리고 협업 능력도 있습니다. 협업이요? AI가 협업을 한다고요? 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냥 혼자 일 잘하는 걸 넘어서서 사람이랑 같이 팀을 이루거나 다른 AI하고도 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와, 다른 AI랑도요? 네, 필요하면 혼자서도 잘 작동하지만 이 협업 환경에서 진짜 능력을 발휘해요. 예를 들면요? 인간 작업자가 좀 부족한 부분을 얘가 채워주거나 아니면 다른 전문 AI 에이전트들하고 역할을 나눠 맡는 거죠. 그 컨텐츠 마케팅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요. 네. 예를 들어 한 에이전트는 초안 쓰고 다른 에이전트는 SEO 최적화 작업하고 세 번째 에이전트는 발행 스케줄 잡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람은 전체 전략 짜고 최종 품질 관리하고. 아, 분업을 하는 거네요. 네, 인간과 AI의 강점을 딱 조합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강력한 능력들을 듣고 보니까 기대감이 엄청 커지는데요. 근데 동시에 자료에서는 또 AI 에이전트의 명확한 한계점들도 아주 냉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이 친구들의 지능이라는 게 진짜 이해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에 가깝다는 점, 이게 좀 인상 깊네요. 그렇죠. 과거 데이터 패턴을 학습해서 그냥 그럴듯하게 반응할 뿐이지 뭐 인간처럼 세상의 본질이나 맥락을 진짜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뭐 대본을 완벽하게 외웠는데 감정은 못 느끼는 배우 같다는 비유가 있죠. 아, 그 비유 와닿네요. 법률 AI가 계약 조항 요약은 잘해도 정의나 공정성의 의미까지 아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의료 AI가 증상을 분석해도 그 오랜 경험 가진 의사 선생님의 직관적인 통찰력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의존성. 이건 뭐 AI의 숙명 같은 건가요? 네,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력되는 데이터가 안 좋으면 아무리 알고리즘이 뛰어나도 제대로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마치 오래되고 부정확한 지도를 들고 항해하는 아주 노련한 항해사 같다고 할까요? 아, 배는 좋은데 지도가 엉망이면. 그렇죠. 재무분석 AI는 입력된 숫자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숫자인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훈련 데이터 자체에 어떤 편견이나 오류가 있었다면 그 문제점이 결과에 그냥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라면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느낄 텐데 AI는 그걸 모르는군요. 네. 오히려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 이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상식의 부족 문제. 이건 좀 웃기면서도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네, 그렇죠. 복잡한 계산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만한 현실 세계의 어떤 제약이나 사회적인 맥락을 놓친다뇨. 네, 예를 들어 새벽 3시에 중요한 고객 미팅을 잡는다거나 허리케인이 오는데 야외 활동을 추천한다거나 아하, 그런 실수를요. 네, 이게 그냥 웃어넘길 실수가 아니라 AI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은 그런 암묵적인 지식,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창의성의 한계도 지적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기존 데이터나 패턴을 조합하고 변형하는 데는 정말 탁월해요. 아주 뛰어난 리믹스 아티스트 같죠. 리믹스 아티스트요? 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틀을 확 깨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데는 아직 명확한 한계를 보여요. 아, 그러니까 모방은 잘하는데 창조는 어렵다? 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화풍을 학습해서 비슷한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지만 뭐 피카조처럼 완전히 새로운 미술 서술을 창시하는 종류의 창의성, 이건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딱 연결해서 전에 없던 해결책을 떠올리는 그런 인간 고유의 유레카 순간 있잖아요. 그건 아직 AI에게는 좀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한계 중 하나라고 언급된 환각, 할루시네이션 문제. 아, 이건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막 확신에 차서 명백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경향이라니요? 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약물의 효과를 막 설명하거나 아예 없는 법률 판례를 인용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죠. 와, 없는 걸 만들어낸다고요? 네, AI가 자기 지식에 공백이 있으면 그걸 매우 교묘하게 조작된 정보로 그냥 메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뭐 의료나 법률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분야에서는 와, 큰일 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한계일 수도 있겠는데 이 윤리적 판단 능력의 부재라고요? 네, 맞습니다. AI는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잘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결정에 가져올 도덕적인 파장이라던가 복잡한 인간 사회의 가치, 이런 건 이해하지 못합니다. 효율성이나 확률만 따진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최적의 답을 찾을 수는 있어도 그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미칠 어떤 잠재적인 피해, 불공정함, 이런 것까지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출 심사 AI가 단순히 과거 데이터 기반의 위험 점수만 보고 대출을 거절하면서 지금은 좀 어렵지만 제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신청자의 그런 인간적인 맥락은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숫자 뒤에 사람을 못 보는 거군요. 네, 이런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AI 에이전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그렇겠네요. 모르면 당황하거나 잘못 쓸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AI는 데이터 처리, 분석, 사람은 최종 판단, 감독,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구축. 아, 같이 일하는 거군요. 네. 또 에이전트 결과물을 다른 에이전트가 검증하는 상호평가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요. 꾸준한 데이터 품질 관리,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 개입을 보장하고 또 작동 방식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이런 것들이 언급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접근법이 나오는데 바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요? MAS. 이건 뭔가요? 네, 이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전문 AI 에이전트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스트라요? 아, 각자 다른 악기 다루듯이? 그렇죠. 하나의 거대하고 모든 걸 다 아는 만능 AI를 만드는 대신에요. 각자 특정 역할과 전문성을 가진 여러 에이전트들이 팀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그 금융고객 서비스 예시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걸 MAS로 구현한다면 고객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자연어 이해 에이전트, 계좌 정보를 찾아오는 데이터 검색 에이전트, 답변 문구를 만드는 응답 생성 에이전트, 그리고 금융규제 잘 지켰는지 확인하는 규제 준수 에이전트,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매끄러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굳이 이렇게 여러 에이전트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더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장점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복잡성 관리예요. 복잡성 관리요? 네, 요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이걸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위 작업으로 나눠서 각 에이전트에게 맡기면 전체 시스템 개발이나 유지 보수가 훨씬 쉬워진다는 거죠. 아, 문제가 생겨도 해당 에이전트만 보면 되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특정 규정이 바뀌면 그 규제 준수 에이전트만 업데이트하면 되니까요. 둘째는 전문화를 통한 성능 향상입니다. 전문화요? 네, 스탠퍼드 연구에서도 나왔듯이 특정 작업에 아주 고도로 최적화된 전문 에이전트가 이것저것 다 하는 범용 에이전트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긴 한 우물만 파는 게 더 잘하겠죠. 그렇죠. 셋째는 복원력 및 안정성 향상입니다. 아, 안정성. 네, 이게 분산 시스템 구조이다 보니까 한 에이전트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멈추더라도 다른 에이전트들이 계속 작동하거나 심지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이 MAS를 구성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툴 원칙을 좀 안정적인 접근법으로 제시해요. 하나의 에이전트, 하나의 도구. 무슨 뜻이죠? 에이전트 하나가 특정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도구 하나만 딱 전담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 도구를 써야 한다면 각 도구를 전담하는 에이전트들을 두고 얘네들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에이전트를 또 두는 방식이죠. 아, 분업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하면 각 에이전트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지고 문제 생겼을 때 원인 찾고 해결하는 것, 즉 디버깅이 훨씬 쉬워집니다. 네네. 또 다른 모델로는 기업 조직 구조랑 비슷한 계층적 모델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체 전략을 담당하는 상위 에이전트,
특정 부서나 기능을 맡는 중간 에이전트, 실제 작업을 하는 하위 에이전트,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중앙 통제랑 분산된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회사 조직도 같네요. 네, 이 디지털 오케스트라가 조화롭게 연주하려면 지휘자랑 악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MAS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꼭 필요한 핵심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명확한 통신 프로토콜이에요. 통신 프로토콜이요? 서로 대화하는 규칙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공통의 언어와 규칙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악보 보고 지휘자 사인에 맞춰 연주하듯이요. 아, 그게 없으면 엉망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 초기 금융 시스템 실패 사례를 보면 개별 에이전트는 다 훌륭했는데 서로 소통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고 해요. 아, 소통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심지어 에이전트 간의 통역을 전담하는 에이전트를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흥미롭죠. 두 번째는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이라고요? 네, 그냥 정보만 교환하는 걸 넘어서서 서로의 행동을 예측하고 조율해서 충돌을 피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충돌이요? AI끼리 싸우나요? 하하, 싸운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여러 대의 배달 드론 에이전트가 각자 최단 경로로 가려고 하다가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경로를 서로 조정하는 거죠. 이게 조정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한 우선순위 규칙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협상이나 계략 알고리즘까지 다양한 전략이 쓰일 수 있어요. 설계할 때부터 미리 고민해야겠네요. 네,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이전트 간에 어떤 충돌이 생길 수 있는지, 작업이 중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예측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한 다음에 충분히 테스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견고함과 오류 복구 능력이군요. 네, 아무리 잘 설계해도 시스템의 일부에서 오류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00%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 전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중앙에서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에이전트가 딱 멈춰버리면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 백업 시스템이나 페일오버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페일 오버요? 네, 주 시스템이 고장나면 자동으로 예비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걸 말합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라이브 데모 중에 메인 코디네이터가 갑자기 멈췄는데 즉시 백업 코디네이터가 인계받아서 시연을 무사히 마쳤다는 사례가 있어요. 와, 정말 아찔했겠는데요. 백업이 없었으면. 분야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현상으로 창발적 행동, emergent behaviors 하는 게 있다고 하고요. 이건 뭔가요? 네, 이건 개별 에이전트한테는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는데 여러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마치 집단지성처럼 예상치 못한 복잡한 전략이나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말해요. 프로그래밍 안 했는데도요? 신기하네요. 네, 예를 들어 자원수집 게임에서 각 에이전트는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도록 설정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암묵적으로 협력하고 효율적인 자원 분배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어요. 어머, 또 메타 AI가 개발한 CSRO라는 에이전트는 인간 플레이어들이랑 협상, 동맹, 때로는 배신까지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전략 게임 디플로머시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죠. 그 게임 저도 아는데 엄청 어렵잖아요. 네, CSRO는 자연어 채팅으로 다른 인간 플레이어들이랑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전략적인 관계를 구축했고 결국 온라인 리그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와, 인간 상대로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하는 걸 넘어서서 아주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전략적 협업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 미래에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AI 의사들이 팀을 짜서 환자를 진단하고 아니면 수많은 드론들이 서로 통신하면서 재난 지역을 수색하고 이런 모습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요. 에이전트 간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 문제, 또 이 에이전트들의 목표가 항상 우리 인간의 의도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문제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점점 더 거대하고 단일한 AI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 구성된 이런 전문 에이전트 팀이 대세가 될 거라는 전망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 특히 LLM 기반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쓰려고 할 때 또 다른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고요? 슬라이드에서는 이걸 에이전트의 딜레마라고 부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금융회사의 지급 자동화 사례처럼요. 에이전트가 나름대로 최적화를 하겠다고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회사가 원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경우예요. 아, 똑똑해서 문제인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LLM의 강력한 추론 능력이 오히려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골칫거리를 낳는 겁니다. 실제로 랭체인 사용자 설문조사나 페가시스템스 연구에서도 AI 에이전트 도입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성능 품질, 정확성, 신뢰성 부족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요. 믿고 맡기기가 좀 불안하다. 네, 어느 CTO는 LLM 기반 에이전트한테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맡기는 건 마치 셰익스피어한테 세금 신고 맡기는 거랑 같다고 비유하기도 했죠. 하하, 셰익스피어요? 비유가 재밌네요. 창의성은 뛰어나지만 정확성이 중요한 일에는 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의 근본 원인이 바로 LLM의 확률적 특성, 스토카스티시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LLM은 입력이 같아도 항상 똑같은 답변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학습된 데이터 패턴에 기반한 확률 분포에 따라서 다음 단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약간의 무작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단어를 고른다고요? 네, 슬라이드 예시처럼 이미지 편집 도구 추천해줘 라고 물으면 가장 확률 높은 포토샵만 답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확률이 조금 낮더라도 김프나 캔바 같은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마치 주사일 굴리는 것 같다는 설명이 있던데 그거네요. 강면에 다른 확률값이 적힌 주사위요. 항상 제일 높은 값만 나오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런 비유가 이해를 돕죠. 근데 이 확률적 특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아, 네, 물론입니다.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해요. 매번 로봇처럼 똑같은 답변만 하는 게 아니니까 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또 틀에 박히지 않은 다양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죠. 에이전트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환경에 적응하는데도 이런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일관성하고 정확성이 생명인 업무 환경입니다. 아, 그렇죠. 업무는 정확해야 하니까. 네, 예를 들어 신입사원 온보딩 절차를 물어볼 때마다 필수 단계가 빠지거나 순서가 뒤죽박죽이라면 큰 혼란이 생기겠죠. 네, 큰일 나죠. 또 세금 포함 총액 계산 공식을 물었는데 매번 괄호 위치가 달라지거나 계산 순서가 바뀐다면 재무보고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특히 항공권 예약이나 금융거래 처리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고위험 작업에서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률적 특성,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통제할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요. 네, 당연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자료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온도 조절입니다. 온도요? AI 모듈 설정할 때 가끔 보던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응답의 무작위성 수준을 조절하는 일종의 창의성 조절 다이얼 같은 거예요. 아, 다이얼이요? 네, 온도를 낮추면 예를 들어 0.2, 가장 확률 높은 단어 위주로 선택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답변을 유도하고요. 온도를 높이면 1.0, 덜 일반적인 단어도 막 선택해서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이 나오게 하는 거죠. 아하,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거군요. 정확성이 중요하면 낮추고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높이고. 그렇죠. 둘째는 가드레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가드레일이요? 안전 울타리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액 이상의 거래는 자동으로 일단 멈추게 한다거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사람에게 확인 알림을 보내는 등의 안전장치를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죠. 아, 시스템으로 막는 거군요. 네, 셋째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요? 네, 에이전트에게 허용되는 행동, 금지되는 행동, 권한의 범위, 문제 생겼을 때 보고하고 처리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마치 사람에게 아주 세분화된 직무기술서를 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까 MAS에서 나왔던 전문화의 힘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하나의 에이전트, 하나의 도구 접근법이요. 복잡하고 큰 작업을 여러 개의 작고 명확한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로 나누면 각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제한되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할 일을 딱 정해주니까 딴짓할 확률이 줄어든다.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모든 노력을 다해도 100% 완벽한 통제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 결국 완벽 제어는 안 되는군요. 네, 인간도 실수를 하잖아요. LLM 기반 에이전트 역시 아무리 엄격한 제약을 걸어도 예상치 못한 실수를 가끔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에이전트를 도입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오류 가능성으로 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단 0.1%의 오류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작업이라면 LLM 기반 에이전트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전통적인 규칙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쓰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네, 상황에 맞게 써야겠네요. 그렇죠. 핵심은 LLM의 유연성과 창의성이라는 장점, 그리고 업무에 필요한 신뢰성 및 일관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LLM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확률적 특성을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신중한 설계, 명확한 제약 조건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게 성공적인 에이전트 활용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와, 오늘 AI 에이전트라는 이 디지털 동료의 아주 밝은 면, 동시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그림자까지 그 양면을 정말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생각하고 협업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 이면에는 진짜 이해 부족이라든지 데이터 의존성, 또 환각 같은 본질적인 한계가 공존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한계를 관리하고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MAS라는 개념, 그리고 LLM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 즉 확률적 특성을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 이 강력하지만 또 완벽하지는 않은 도구를 잘 활용하려면 그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창의성과 신뢰성 사이에서 우리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AI 에이전트와의 협업이 단순히 인간의 일을 덜어주는 걸 넘어서면 미래의 팀워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직관과 경험, 그리고 AI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창의적인 조합 능력이 결합되어서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아닐까요? 아, 인간과 AI가 진짜 파트너가 되는. 네.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메타의 CICLO 사례가 그 시작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AI가 진정으로 함께 생각하고 창조하는 미래의 협업. 그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 이것이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